안고 없는 찐빵을 찐빵이라고 볼 수 없듯이 순욱이 없는 조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조조는 삼국지에서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욱이 전으로 조조에게 청구한 자들을 나열해보면 순유, 곽가, 종료, 진군, 사마이, 화흥, 왕랑, 두수, 두기, 신비, 조엄, 지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순유, 곽가, 종료, 진군, 사마이는 굳이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조조의 밑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들이고 다른 인물들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다 자기 목 이상은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순욱은 단순히 수많은 인재를 추천한 것만이 아닌 직접 조조에게 수많은 조언을 하여 그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명목상으로는 한나라의 신하가 되어 한나라 조정과 조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도 취했으니 조조에게 순욱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욱의 일대기를 통해 그가 조조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욱은 예주 영천군 영면 출신으로 그의 조부인 순숙은 순제, 환제 시대의 명성을 떨쳤고 그의 8명의 아들들은 8마리의 용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였으니 천하에서 순씨 가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욱의 부친인 순곤의 관직은 제남국의 상에 이르렀고 숙부인 순상은 사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순욱이 어렸을 때 남양 출신 하옹이 그를 보고는 뛰어나게 여기며 왕을 보좌할 재능이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순욱은 명문가 출신에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전략에 따르면 체구가 크고 얼굴까지 잘생겼다고 하니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중평 6년 순욱은 효령으로 청거되어 관직에 올랐으나 동탁이 난을 일으켰기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순욱은 난세가 도래하여 자신의 고향이 전쟁터가 될 거라 생각했기에 고향의 어르신들에게 영천은 사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니 천하에 변란이 생긴다면 군사상 요충지가 될 것이므로 마땅히 빨리 떠나야 하며 오래 머무르면 아니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대다수의 고향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때마침 같은 고향 출신인 기주목 한복이 기병을 보내와 초대를 했음에도 고향을 떠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욱은 할 수 없이 홀로 일족을 인솔해 기주에 도착했으나 그 사이에 기주목의 자리는 한복에서 원소로 바뀌어 있었기에 순욱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순욱의 아우인 순신과 같은 군 출신인 신평과 곽도가 원소에 휘하에 있었고 순씨 가문의 뛰어난 명성 덕분에 원소는 순욱을 상비녀로 대우하며 순씨 가문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욱은 원소가 끝내 대사를 이룰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 그를 떠나려 했는데 아마도 원소가 겉으로는 한복을 우대하면서 뒤로는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원소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파악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동탁의 장수인 이각 등이 동쪽으로 출진하여 영천 지역을 노략질했기에 순욱의 말을 듣지 않고 고향에 머물렀던 사람들 대다수가 약탈당하고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초평 2년 순욱은 조조가 동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국 원소를 떠나 조조를 찾아갔고 이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나의 자방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순욱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욱이 조조에게 합류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조조의 휘하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하옹의 존재가 부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하옹은 조조에게 인물평을 해주며 그를 뛰어나다고 여긴 몇 안 되는 명사 중 한 명이었고 순욱도 마찬가지로 하옹에게 인물평을 받았으며 그는 훗날 하옹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장사를 지내줄 정도로 하옹을 존경했습니다. 따라서 하옹이 생전에 조조에 대한 칭찬을 한 것을 순욱이 들었고 순욱은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있다가 조조를 찾아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동탁이 천하를 욕보이고 있었기에 조조는 순욱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순욱은 조조에게 동탁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이미 정도를 넘어섰으니 필시 나는 곧 끝나게 될 것이므로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조언했고, 실제로 동탁은 여포와 왕윤에게 암살당합니다. 흥평원년, 조조는 서주의 도겸을 정벌하며 순욱에게 후방을 맡겼는데 때마침 장막과 진궁이 여포를 끌어들이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장막은 유익을 시켜 순욱을 속이려 했는데 유익은 순욱에게 가서 여장군께서 조사군을 도와 도겸을 공격하러 왔으니 마땅히 빨리 군사들이 쓸 군량과 마초를 공급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지원을 온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기에 순욱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결국 순욱은 장막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욱은 곧바로 병사들의 대오를 정돈하고 방어를 할 준비를 하며 동군 태수 하후돈을 불러들여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이미 대다수의 지역은 장막에게 호응하여 반란에 동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조조가 서주를 정벌하러 가며 대다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갔기에 순욱의 수중에 있는 병사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고급 관리와 장수들 대다수가 반란에 동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순욱은 가장 먼저 내부의 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하후돈이 견성에 도착한 그날 밤 곧바로 모반한 자를 색출해 수십 명의 목을 베어 비로소 내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주자사 곽공이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아래에 도착했는데 어떤 이가 곽공이 여포와 함께 공모했다고 말했기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한 곽공이 순욱을 만나보길 청했기에 순욱이 가려고 하자 하후돈 등은 군께서는 한주의 중임을 맡은 자인데 가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니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순욱은 하후돈 등에게 곽공은 장막 등과 더불어 오래 교류한 친구가 아니니 지금 빨리 왔다는 것은 필시 계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설득하면 설령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더라도 중립에 서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 먼저 의심을 한다면 저들은 장차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막의 계책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순욱은 곽공을 보러 갔는데 곽공은 순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고 견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기에 결국 병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이후 순욱은 정욱과 함께 계책을 세워 봄현, 동아현을 사수해 견성현을 포함하여 3개의 성을 보존한 채 조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순욱의 활약으로 인해 조조는 돌아올 거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여포와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얻었습니다. 조조는 서주에서 돌아온 뒤 여포의 군대와 싸웠으나 큰 기근이 와서 군량이 매우 부족했으므로 두 군대는 물러나 잠시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조조는 서주를 먼저 공격해 점령한 다음 돌아와 여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순욱은 조조에게 옛날에 고조는 관중을 보존했고 광무제는 한 해를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처럼 모두가 기초를 단단히 하여 천하를 제압하였으니 진격하여 적에게 승리하기에 충분했고 물러나 굳게 지키기에도 충분했으므로 그 까닭에 아무리 위태로움과 패배가 있었더라도 끝내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본디 연주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산동의 난을 평정하였으므로 백성들 모두가 마음으로 귀부하고 기뻐하며 복종하였습니다. 또한 황하와 제수는 천하의 요충지로 지금은 비록 산산이 부서졌으나 여전히 스스로를 지키기에 쉬운 곳이며 이 지역은 또한 장군께 관중 한해와 같은 곳이니 먼저 평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봉과 설란을 격파하고 병사를 나누어 동쪽으로 가서 진궁을 격파한다면 진궁은 필시 감히 서쪽을 돌아볼 수 없을 것이니 그 사이에 군사의 대오를 점검하고 익은 보리를 거두 식량을 아끼고 곡식을 비축하면 일거의 여포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포를 격파한 연후에 남쪽으로 가서 양주와 연합하여 함께 원수를 토벌하면 회수와 사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포를 내버려 두고 동쪽으로 가면서 많은 병사들을 남기면 서주를 공격할 병력이 부족할 것이고 적은 병사들을 남기면 백성들 모두가 성을 지키느라 될 나무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포가 빈틈을 타 침범하여 약탈을 하면 민심이 더욱 위태로워져 오직 견성현, 호면, 위음만 온전할 것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게 될 것이니 이는 연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서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장군께서는 응당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또한 복염이 비록 죽었으나 서주는 쉽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해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 경계하며 장차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서는 모두가 보리를 거둔 뒤 필시 들판을 비우고 성에 들어가 지키며 장군을 기다릴 것이므로 장군께서는 공격하더라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고 노략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도 10만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공공해질 것입니다. 이전에 서주를 토벌할 때 형벌이 실로 행해졌기에 그들의 자제들은 부친과 형제의 지옥을 마음에 두어 필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며 항복할 마음이 없을 것이니 나아가 격파할 수는 있어도 더욱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릇일이라는 것은 본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인데 서주를 공격하는 일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편안함을 위태로움으로 바꾸는 것이며 일시적인 형세를 헤아려 근본이 견고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점에서 이득이 없으니 원컨대 장군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기에 조조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여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마침내 여포를 격파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전부 진압하여 연주를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건안 원년 헌제가 이각과 곽사를 피해 낙양으로 돌아왔기에 조조는 장차 헌제를 영접하려 했으나 여러 장수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황제를 영접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동 지역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한섬과 양봉이 천자를 끼고 북쪽으로 장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끝내 제압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욱이 정욱과 함께 조조에게 협천자를 권했기에 조조는 마침내 낙양에 도착하여 천자를 영접한 다음 호연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조가 천자를 맞이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조조의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순욱의 공이었습니다. 또한 순욱은 이때부터 한나라의 시중으로 승진하고 상서령의 직책까지 맡아 조정의 일을 도맡았는데 늘 중간에 서서 신중하게 행동했으므로 조조는 비록 정벌에 나가게 되어 외부에 있더라도 군사와 국가에 관한 일은 모두 수묵과 상의하고 계획했습니다. 원소가 이윽고 황하 이북 땅을 차지하여 천하가 그의 강성함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나 조조는 아직 여포를 평정하지 못했고 완에서 장수의 군대와 싸웠다가 패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교만해진 원소가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말이 불손하고 오만했으므로 조조는 크게 화를 내며 돌아다녔고 이에 많은 신하들은 조조가 장수에게 패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순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으니 순욱은 종료에게 공께서는 총명하심으로 필시 지나간 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염려를 하고 계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욱은 곧바로 조조를 찾아갔는데 조조는 순욱에게 원소의 서신을 보여주며 지금 장차 불의한 자를 토벌하려 하는데 힘으로는 대적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순욱은 옛날부터 성패라는 것은 진실로 그가 재능이 있다면 비록 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지고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강하더라도 쉬이 약해질 것이니 유방과 항우의 전망에서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과 더불어 천하를 다투는 자는 오직 원소뿐입니다. 원소의 모습은 겉으로는 너그러우나 속으로는 시기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그 마음을 의심하나 공께서는 지혜롭고 사리에 밝아 어떠한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오직 마땅히 재능만을 보시니 이는 도량으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둔하고 느려 결단력이 부족하기에 잃어버린 뒤에 기회를 찾으나 공께서는 능히 큰 일을 결정하시고 일정한 방침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시니 이는 지략으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군대를 다스림에 느슨하고 법령이 세워지지 않아 병사들의 수가 비록 많더라도 그들을 제대로 부리기 어려우나 공께서는 법령을 이미 분명히 하고 반드시 상보를 행하기에
병사들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모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니 이는 무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원소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지위와 명망에 기대어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재주와 지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명예를 거두려 했으므로 그 까닭에 능력이 부족하면서 묻기를 좋아하는 선비들 대다수가 기부했으나 공께서는 어질무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성심을 다해 허울 좋은 칭찬을 하지 않으며 몸소 근검을 행하면서도 공이 있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대했기 때문에 천하에서 충정하고 진심을 다하는 선비들 모두가 공에게 쓰임을 받길 원하니 이는 덕으로 이긴 것입니다. 물은 네 가지의 승리로 천자를 보좌하고 의로 다스려 정벌을 한다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소가 강하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언해 주었고 이에 조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순욱이 이어서 먼저 여포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북 지역 또한 도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조조는 순욱에게 그러하오. 그러나 내가 의심스러워하고 또 걱정하는 것은 원소가 관중을 침범해 소요를 일으켜 강적과 이민족이 난을 일으키게 하고 남쪽으로는 촉한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는 내가 홀로 연주와 예주로 천하의 6분의 5와 겨루는 것이요 장차 어찌하면 되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순욱은 조조에게 관중의 장수들은 십수명이나 능히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오직 한 수 마처만이 가장 강성합니다. 저들은 산동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필시 각자 많은 병력을 모아서 스스로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은덕으로서 위로하고 사신을 보내 연합을 맺으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비록 오래도록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공께서 산동을 안정시키는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종료가 서쪽에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줬습니다. 건한 3년 조조는 순욱의 계책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 장수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동쪽으로 가서 여포를 제거하여 후방을 안정시킨 뒤 마침내 원소와 맞붙게 됩니다. 원소와의 전쟁을 앞뒀을 때 공룡은 순욱에게 원소는 광활한 땅과 강한 병사가 있으며 전풍과 허유는 지모가 있는 선비로 원소를 위해 계책을 내고 있고 신배와 봉기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원소의 일을 맡고 있으며 알량과 문추는 용맹함이 군 전체에서 으뜸이라 원소의 병사들을 통솔하는데 아마도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욱은 공룡에게 원소의 병사가 비록 많으나 법령이 엄숙하지 않습니다. 전풍은 강직하여 윗사람을 거스르고 허유는 탐욕이 있어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배는 권세를 쥐고 제 마음대로 하나 꾀가 없고 봉기는 과단성이 있으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데 이 두 사람이 남아 뒷일을 주관하게 되었으니 만약 허유의 가문이 법을 어긴다면 필시 석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석방되지 않으면 허유는 반드시 병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알량과 문추는 필부의 용맹을 가졌을 뿐이라 한 번의 싸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받아쳤는데 훗날 원소의 신하들 모두가 순욱의 말대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건한 5년 조조는 관도에서 원소의 본대와 피 터지게 싸웠는데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군량까지 떨어졌기에 조조는 순욱에게 서신을 보내 허도로 물러난 뒤 원소와 싸울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순욱은 조조에게 지금 군대의 식량이 비록 적으나 초와 한이 평양과 송고 사이에 있었던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유방과 항우는 기꺼이 먼저 물러나지 않으려 했으니 이는 먼저 물러나는 자의 세력이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께서 10분의 1의 병사로 땅을 9분에 지키며 그 목구멍을 막아 원소군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한 지 이미 반년이 되었습니다. 형세가 다해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원소군에서 반드시 병고가 일어날 것이라 이는 기병을 쓸 시기이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하며 끝까지 버틸 것을 주장했는데 이후 실제로 허유가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원소의 군량미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줬으므로 조조는 이를 통해 원소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건한 6년 조조는 동평군의 안민 지역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려 했으나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적어 원소의 군대와 대치하기에 역부족이었기에 그는 원소군의 기세가 크게 꺾인 틈을 타 유표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순욱은 조조에게 지금 원소가 패하고 그의 병사들은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 마땅히 그가 위태로운 틈을 타 즉시 평정해야 합니다. 연주와 예주를 등지고 장강과 한수로 원정을 갔을 때 만약 원소가 그의 패잔병을 거두고 빈틈을 타 배후로 나온다면 공께서는 곧바로 대업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이에 조조는 황하 상류에 머무르며 원소의 군대를 견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소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조조는 순욱을 매우 아꼈기에 자신의 딸인 안양공주를 순욱의 장자인 순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건안 12년 조조는 하북을 평정한 다음 논공행상을 했을 때 순욱을 1등 공신으로 삼았고 그의 시급을 1,000호 늘려주었기에 순욱의 시급은 이전 것과 합쳐 총 2,000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장차 유표를 정벌하고자 하며 순욱에게 어디로 출진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순욱은 조조에게 지금 화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남쪽 땅에서도 자신들이 공공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과 서방면으로 드러나게 출병한 뒤 은밀하고 가볍게 진격해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 엄습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순욱의 계책에 따라 진격했는데 때마침 유표가 병으로 죽었기에 조조는 손쉽게 형주를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건안 17년 동서등이 마땅히 조조의 자기를 국공으로 높이고 큰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하사하는 9가지 물품인 구석을 갖추도록 해 특별한 공로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며 몰래 순욱과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가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편안케 하고 진심으로 충정을 다하여 사양하는 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군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덕으로서 해야 하고 이익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조가 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조조가 국공의 자기를 받는 것은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첫 발걸음을 뗀 거나 다름없었고 이는 곧 한나라의 멸망을 뜻했으니 이것이 바로 순욱이 강경하게 나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조조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송건을 정벌할 때 순욱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위로하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정벌에 나설 때마다 순욱을 후방에 남긴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정하는 군대에 순욱을 불러들인 것 자체로 조조의 악의적인 의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순욱의 생사여 탈권을 쥔 채로 그를 압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삼국지 본전에서는 순욱이 질병에 걸린 뒤 수춘에 머무르며 걱정을 하다가 50살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해 마치 순욱이 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표현했으나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내렸는데 그릇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으므로 순욱은 조조의 뜻을 이해한 뒤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훗날 조방시대에 조조의 묘정에 위나라 중신들을 제사 지냈을 때 순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순욱이 죽으면서 자신이 기록한 지난 일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점을 봤을 때 순욱은 단순히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조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조조는 순욱이 죽자 그에게 경우라는 시호를 내렸고 순욱이 죽은 다음 해에 위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후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마 순욱의 반대와 죽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순욱은 겸손하고 검소하여 하사받은 녹봉과 물품은 같은 일족이나 오랜 벗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집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전약에 따르면 순욱은 자신을 굽히며 아랫사람들을 대하였고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했으며 대각에 있으면서 사역으로 자신의 뜻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욱에게는 친족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재능과 행실이 보잘것없었으나 어떤 이가 순욱에게 군께서 이를 주관하시니 친척인 아무개를 의랑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래도 친족이니 관직을 주어야 하지 않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욱은 웃으며 관직에 오르려는 사람은 재능이 드러나야 하는 법인데 만약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차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답하였으니 그가 공평하고 올바른 태도로 일을 처리함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순욱별전에 따르면 순욱은 덕행을 완벽하게 갖췄고 정도가 아니면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명성이 천하에서 중해졌기에 모두가 본받을 사람으로 여겼으니 나라 안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순욱을 높이 받들며 존경했습니다. 사마이도 항상 책에서 전해오는 먼 일들과 자신이 직접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들 중에서 백수십 년 동안 뛰어난 재능이 술령군에게 미치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함위 2년에 이르러서야 순욱은 태위로 추중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마씨가 권력을 잡고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운 해이므로 사마이가 순욱을 존경하는 기조가 이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순욱을 평가하길 순욱은 말투가 고상하고 학식이 해박했으며 왕을 보좌할 풍모가 있었고 사물을 식별하는 성견지명이 있었으나 그의 뜻을 채우지는 못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석에서도 세상의 논자들 대다수는 순욱이 위시에 협조하여 한조를 무너지게 한 것을 비방했는데 군신의 자리가 바뀐 것은 진실로 순욱 때문이라고 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다른 입장을 취했으나 운명이 바뀐 것을 되돌릴 수 없었고 공로는 이미 의리에 위배되었으니 식견 또한 부끄러운 것이었다. 진씨의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또한 세간의 인식과 같았다 라고 하며 순욱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가 주석을 달아 이들의 의견을 반박했는데 신송지가 생각하건대 이러한 말은 진실로 그의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순욱이 어찌하여 위무의 의지와 기계를 알지 못했겠으며 쇠퇴하는 한나라의 충절을 지키는 신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틀림없이 당신은 왕도가 이미 쇠퇴했고 세상이 혼란해짐에 이르렀으니 영웅 호걸들은 호랑이처럼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할 자질과 장순의 책략이 없었더라면 한왕실은 호련히 망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멸망했을 것이다. 무릇 당대의 뛰어난 인물을 보좌하여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아 운명을 지키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인물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하겠는가. 그러므로 위급한 병을 다루듯 국가 대사를 계획하고 다스려서 생명을 구하듯 행동했고 험난함 속에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매우 잘 풀리도록 했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구제하는 훌륭한 인재와 이어졌으며 유씨의 종묘는 24년이나 제위가 이어질 수 있었으니 어찌 순생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겠으며 자애로움과 너그러움이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폐업이 이윽고 융성함에 이르러 한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조짐이 드러난 연후에 충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마음속에 진심을 피력했으니 그 해의 큰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여 멀고 오랜 세월 동안 성심을 널리 퍼뜨려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먼 길을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뜻과 품행을 올바르게 세운 것이다. 이를 두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함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순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